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도 한번 이낙연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씨가 5월 23일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소위 서거 11주기를 추모한다면서 대통령께서 남기신 아픔과 깨우침을 늘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11주기 추도식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린 바가 있지만 이낙연 씨가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상당히 뭔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씨는 그 누구보다 당시 노무현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보다 더 맹렬하게 더 뼈아프게 노무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항상 이렇게 무슨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 대통령께서 남기신 아픔과 깨우침, 그리고 저번에 봉화마을에 갔을 때는 사람 사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못난 이낙연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었는데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회의원 시절 이낙연은 노무현 정부를 어떻게 평가했나? 이게 지금 이낙연 씨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면서 당권을 고민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일종의 교통 정리를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노무현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낙연 씨의 당권 도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작년에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2019년 6월호 월간조선에서 저는 이낙연 씨의 과거 발언을 갖다가 제가 재조명해가지고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일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시는 국무총리 재직이 시기였습니다. 2019년 4월 27일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영화관에서 영화 노무현과 바보들을 보고 나서 노무현을 회상했다. 그는 노무현 하면 떠오르는 것은 희망이다. 노사모로 대표되는 보통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던 희망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의원 이낙연의 발언을 보면은 노무현은 희망이다 이런 등식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이낙연 의원은 경제 실정, 사회 분열, 정부의 무능과 미숙, 외교 고립 등을 언급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비판을 가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노무현 저격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2004년입니다. 2004년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당시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가 좌파 정부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책이 좌파적이어서 문제라는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좌파적이든 우파적이든 정책다운 정책이 없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말싸움이 요란했습니다만 저는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혹시 개혁 자체보다 개혁 토론을 더 중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상을 두고 밀란 직전 상태라고 봐야 옳지 않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는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위 방식이 섬뜩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190개의 음식점이 문을 닫고 실업자 950명이 생긴다고 합니다. 음식점의 85%가 적자를 보거나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고 말합니다. 음식점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에서는 거의 모든 업종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시위를 벌이는 사람에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급기야 공무원들이 총파업을 선도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 대한민국은 마치 시위의 종합전시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장관은 데모할 국민이 1000만 명쯤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밀란 직전 상태라고 보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낙연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민생을 외면했고 사회 갈등을 조장한 결과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경제가 위축돼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이 큰 원인일 겁니다. 사회 곳곳의 갈등이 또 하나의 큰 요인입니다.
저는 전자를 생계형 시위, 후자를 갈등형 시위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전면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생계형 시위는 언필칭 개혁이 외면한 결과입니다. 갈등형 시위는 어설픈 개혁이 파생한 부산물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잘못된 국정과 관련됩니다. 생계형 시위를 줄이려면 역시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데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갈등형 시위를 줄이려면 갈등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갈등을 예방, 완화, 조정,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갈등의 한쪽 당사자이기를 사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전에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자살이 사상 최다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원인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개혁도 그 무엇도 자살의 원인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원인의 일부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는 사회 갈등의 한 당사자이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회 갈등을 조장을 하고, 또 이런 어떤 민생을 외면해가지고 국민들이 심지어 시위에 나서고 밀란 직전 상태에서 자살 원인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정부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당시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소위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혁은 소수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열의 리더십을 접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는데, 그게 뭐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그게 그렇게 주요한 조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 의원은 소위 노무현 정부의 개혁을 추진했던 주체인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젊은 참모들은 국정 경험도 삶의 현장에서의 경험도 부족하다면서 국정 기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들로 비서실 진용을 구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이낙연 의원의 발언입니다. 첫째, 개혁의 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의 목표를 국민의 복리 증진에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을 관념 지향형에서 실사 구시형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국가의 성장 동력을 새로 만들고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외교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기본에 속합니다. 외교 안보를 국민이 걱정하게 하는 것은 개혁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둘째, 개혁의 방식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목표를 낮추더라도 다수 국민과 함께 가는 개혁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혁은 소수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 세력과도 협의하고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기량이 오히려 더 개혁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도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힘을 잃습니다. 국정 목표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분열의 리더십을 접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상처를 남기면 임기 중에 성취도 빛을 잃게 됩니다. 셋째, 개혁의 진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비서실의 분야별 책임자들을 새 국면에 적합한 사람들로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젊은 참모들은 국정 경험도 삶의 현장에서의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이 최고 국정을 기획하거나 판정하는 체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는데 과연 바뀌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그래서 바뀌지 않았던 탓인지 2006년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또 노무현 정부를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사실상 노무현 정부는 실패했다고 규정합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2월 22일 이낙연 의원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합리의 눈으로 미래지향의 마음으로 생각하려 한다고 밝히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심화됐던 양극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는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운 반서민적 정권이 됐다고 규정했습니다. 서민들은 노무현 정부에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낙연 당시 의원의 발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일 모레면 노무현 정부 출범 3주년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비슷합니다만 요 시기, 지금 이 최근 근황을 갖다가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서 당시 이낙연 의원의 비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과를 평가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불행하게도 노무현 정부는 낙제 수준이라는 진단마저 나왔습니다. 최대의 실패는 양극화 확대와 사회 분열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모든 것이 양극화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라는 말 그대로 이 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두 개의 사회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회 분열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을 노무현 정부는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빈곤층의 증가입니다. 빈곤층이 700만 명을 넘어 8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 6명 중 1명이 정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위 40%의 근로소득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앞으로 빈곤층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울한 전조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서민의 힘으로 탄생했습니다. 덜 가지고 덜 배워 서러운 서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노무현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친서민적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운 반서민적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민들은 노무현 정부에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부동산 값만은 안정시키겠다고 거듭 장담했으나 서울 강남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49%나 뛰었고 전국의 땅값은 김대중 정부 5년 동안보다 13배나 더 치솟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균형 발전의 이름으로 전국을 개방 광풍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서민들이 노무현 정부를 만들며 꿈꿨던 세상이 진정 이런 것이었나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3년 전입니까? 4년 전? 소위 그 촛불을 들고 나와서 박근혜 탄핵을 외치고 뭐 문재인 이렇게 대통령 찍어줬던 사람들이 원했던 세상이 정말 이런 세상입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였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아니 지금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촛불 든 사람들 과연 이런 세상을 정말 원했습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집권 3년,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출범 3년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낙연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극화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가 유효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합니다.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초 기자회견에서야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올해 신년 연설에서 이를 다시 제기하며 증세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나마 일주일 후에 기자회견에서는 증세 제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양극화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는 힘있게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은 허송하고 레임덕이 다가온 시기에 증세 제안과 철회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려는 이상한 정책들을 내놓았다가 꼬리를 감추곤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양극화 해소를 말해도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양극화 해소를 말하면 다수 국민이 지지해야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가 낮습니다. 그 이유를 정부 여당은 아프게 되새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이 양극화 해소를 말하면 다수 국민은 병 주고 약 줄여 한다고 받아들입니다. 둘째,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수 국민이 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성장과 분배 달성, 동반 달성을 외쳤지만 결과는 성장과 분배의 동반 실패였습니다. 셋째, 다수 국민은 노무현 정부가 진정해서 양극화 해소를 말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극화의 집중적 제기가 차기 대통령 선거용이라는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권 담당자들의 무능과 미숙을 질타합니다. 양극화 확대와 사회 분열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정권 담당자들이 열정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권 담당자들의 무능과 미숙이 노무현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역량이 특정 가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더욱 제약됐습니다. 게다가 분열과 갈등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분열의 리더십, 전투적 리더십은 정부의 어떤 시책도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받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시책이 성공할 리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사회 통합에 역행했습니다. 출범 초기에 정치적 지지 세력을 분열시키고 과거의 동지들을 야박하게 짓눌렀습니다. 정부 책임자들이 사회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을 이루지 않고 오히려 편을 갈랐습니다. 대통령이 전선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돌파하려고 시도하곤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국가 발전을 향한 국민의 정열과 열정과 자원마저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개혁을 말해도 이제는 사회의 열정과 동참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기대를 배만당한 국민들이 이제 힘들어해졌기 때문입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는 터에 빛 좋은 구호가 감흥을 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개혁정부 3년의 비극적 결산입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더 큰 실패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의원 이낙연의 강도 높은 비판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야당인 미래통합당, 그 이전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내놨던 비판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대북 정책을 제외한다면 민생 파탄, 국민 분열과 사회 갈등 심화, 대외관계 악화, 정권 핵심 인사들의 무능, 특정 가치에 대한 집착, 양극화 문제,
그러니까 그 대상은 다르지만 비판하는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당시 이낙연은 그 누구보다도 노무현 정부의 무능과 미수, 그 다음에 사회 분열, 갈등 조장 이런 것들을 비판했고 그에 대해서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 일할 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솔직히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이낙연 씨가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뭐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이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국무총리로 일할 때도 이런 조언들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 나와서 이렇다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추모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 반서민적 정권이었던 노무현 정권의 그 수장을 갖다가 대통령께서 남기신 아픔과 깨우침을 늘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 아닙니까? 거짓말. 예. 그래서 과연 이낙연 씨의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거에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